안녕하세요. 교수형사 이진규입니다. 오늘은 26 가보개혁 근대국가의 발판을 마련하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가보울미개혁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성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군국기무처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군국기무처는 가보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군국기무처를 주도했던 세력은 바로 개화정책을 주도했던 개화파들이겠죠. 자, 이들은 이 가보개혁을 통해서 많은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자, 이 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근대라는 시대의 개념을 떠올려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났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을 했죠. 자, 동학농민운동 중에 농민군의 그런 북상을 정부는 막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과 일본 군대가 다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했죠. 자, 자칫하면 전쟁이 날 수 있다라는 위기 속에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청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할 명분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정부는 청일 양국의 군대 철수를 요구했어요. 자, 한편 전주 화약의 조건으로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거 잠깐 타임.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농민자치기군 직강소가 설치되고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폐정개혁이 실시되었다라고 나왔었죠.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내정개혁을 요구하면서 사실 내정 간섭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개혁 추진 기구였던 교정청을 설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교정청에서도 탕가놀이를 처벌하고 잡세를 폐지하는 등의 내정 개혁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명분이었고요. 일본은 결국 조선 정부의 독자적 개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았고요. 철군 요구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경복궁을 무력으로 침범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켜 조선 침략을 본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개혁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게 되죠. 경복궁을 무력으로 침범한 이후에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김홍집, 박정양 등이 중심이 된 개화파 내각을 수립을 하게 돼요. 자, 이 내각을 우리가 1차 김홍집 내각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자, 김홍집이 바로 내각 수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내각이란 의정부 초기에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이제 행정을 직접 담당하고요. 왕의 권한은 사실상 행정에서 어느 정도 배제를 하는 그런 정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왕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행정권을 이 내각에 집중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다시 복귀시켜서요, 섭정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자, 김홍집 내각은요, 교정청을 없애고 새로운 개혁 추진 기구로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1차 김홍집 내각이 활동했던 이 시기를 우리가 1차 가보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이런 군국기무처는 국내 크고 작은 사무를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고요. 초기의 1차 가보개혁 시기에는 일본이 청일전쟁에 집중하는 사이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혁을 시도해서 많은 개혁을 실제로 이루게 되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가보개혁 때는 어떤 개혁이 전개되었는가? 자, 1차 개혁 때 군국기무처가 1차 개혁의 결국 1차 가보개혁의 핵심 기구는 결국 군국기무처입니다. 자, 군국기무처는요, 갑신정변에서 나왔던 개혁안, 그리고 동학농민군의 요구안 등을 수용하면서 다양한 개혁에 나섰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보자면 첫 번째, 신분차별을 없애고 노비제를 폐지했습니다. 자, 드디어 평등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국 연호 사용을 폐지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우리는 어떤 연호를 사용했냐면 개국 기년을 사용했습니다. 자, 개국 기년이 뭔지는 좀 이따 밑에 내려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왕실의 일과 국가의 일을 구분하였습니다. 결국 이거는 왕실의 권력을,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왕실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의정부 중심의 그런 내각이 행정을 담당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인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이제 입헌군주제죠.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헌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진 않았지만. 자, 그래서 이로써 신분제, 4대 관계,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오랜 조선사회의 기반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1차 가보개혁은 길게 가지 않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우리나라 가보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일본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우리를 개혁하고 싶었지만 청일전쟁에 집중한 사이 우리가 독자적인 방향으로 개혁을 사실 훌륭하게 수행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게 되면서 우리나라 가보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흥선대원군을 물러나게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귀국한 친일적 성향을 가진 박용효를 정부에 참여시키고 조선의 개혁을 훌륭히 수행했던 군국기무처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수의 일본인 고문관을 정부의 주요 부서에 배치해서 내정을 간섭하게 되죠. 자, 이때를 우리가 이제 2차 가보개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2차 가보개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의상 1차와 2차를 구분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혁은 어떻게 보면 쭉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시기적으로 우리는 구분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각은요, 새롭게 김홍집, 박용효 연립내각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에는 군국기무처 추진했던 개혁을 계승하고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이제 주로 추진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2차 가보개혁에 주로 많은 개혁이 있었던 거는요, 사법제도와 지방행정제도에서 큰 폭으로 개편이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장 핵심은 지방 간의 권한이 축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법제도는 재판소가 설치되면서 사법이 그동안 행정에 어떻게 보면 엮여 있었는데 재판소를 설치하면 사법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방행정은 크게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면서 지방행정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존의 틀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왜 지방 간의 권한을 축소했을까? 이건 밑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정도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하고요, 가보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히는 홍범 14조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교육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교육 입국 조서도 발표하면서 근대 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교육 입국 조서는 홍범 14조에서는 사실 1차 가보개혁 시기에 이루어진 개혁과 앞으로 해갈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 홍범 14조를 통해서 사실상 이제 법제화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교육 입국 조서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아주 필요하다. 이 교육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의 취지를 담은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덕체를 강조하고요, 실용과 실기를 강조하면서 기존의 성리학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근대 교육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는요, 연표와 가보개혁 주요 변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위에 연표는 왜 나오냐면 우리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과 가보개혁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루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 가보개혁으로 바뀐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차와 2차 가보개혁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정치적 변화에서 위에 요 내용들 4가지는 1차 가보개혁 때 바뀐 것이고요. 아래 3가지는 2차 가보개혁 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책은 여기 순서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학습지 여기 있는 PDF 파일이랑 여러분들 여기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에서 또 바뀐 게 요 하나 더 있으니까 총 4개가 1차, 2차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국기년인데요. 자, 개국기년은 조선 건국을 기준으로 연호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써져 있죠. 자, 1392년이 조선 건국년입니다. 이때를 원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이렇게 개국 2년, 3년, 4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894년은 개국 503년이 됩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우리 제1차 가보개혁 시기부터 연호로 사용을 했고요. 중국 연호는 폐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국이다라는 걸 선포하면서 청에 대한 사대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국내부가 설치되었는데요. 자, 기존에 정부 사무는 의정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고요. 자, 국내부를 신설해서 이 국내부의 역할은 뭐냐면 왕실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왕실의 개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거제를 폐지합니다. 자, 사실 과거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실력 중심으로 잘 테스트하는 좋은 시험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과거제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소양을 유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시기에는 맞지 않는 시험이었던 거죠. 거기에다 부정부패가 겹쳐서 의미가 없던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우리가 중앙행정제도에서 의정부 6조가 조선의 기본 체제였죠. 자, 근데 6조를 파라문으로 8개 아문으로 1차 개혁 시기, 1차 가보개혁 시기에 개정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2차 가보개혁 때는 다시 7부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6조가 파라문이 되고 파라문이 다시 7부로 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부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아문이란 명칭은 청나라에서 주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정부 부서의 이름이었고요. 부로 끝나는 것은 일본에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청나라식으로 우리 독자적으로 했다가 일본식으로 일본이 개입하면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차 가보개혁 때는 내각 기몽집 1차 기몽집 내각이라 했는데 자,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의정부가 사실은 내각의 역할을 했다면 자, 2차 가보개혁 때는 아예 내각제를 시행하면서 의정부 대신에 이제 내각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원래 의정부 시대에 가장 우리나라의 총리급 대신을 영의정이라 불렀다면 이제 내각제가 시행되면서 우리가 총리 대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 때는요, 아까 지방제도로 바꿨다 했잖아요. 전국을 8도에서 23부로 바꿔버립니다. 자, 사실 23부는 정말 우리 전통적인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일본이 임의로 그냥 마음대로 바꾸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도를 23개로 더 세분화시켰으니까 결국은 지방간이 맞는 지역이 줄어들겠죠. 원래는 각 도마다 관찰사가 있었다면 이걸 23부로 바꿨으니까 그 부를 관장하는 지방 간의 영역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 재판소를 설치하면서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하면서 사법이 독립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일본이 2차 가보개혁 시기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그에 따른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 간의 권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중앙에서 지방을 쉽게 통제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겼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회적 변화인데요. 사회적 변화도 역시 1차, 2차로 나눌 수 있는데, 자, 가장 이 가보개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이 사회적 변화입니다. 특히 공사 노비 제도를 폐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뭐가 없어진 것이다? 신분 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법적이지만 어쨌든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가 허용, 조언 금지, 고문과 연자제 폐지 이런 것들은 정근대적인 봉건적 사회 악습을 폐지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제도가 이때 이제 신설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 지방 또는 중앙의 어떤 부서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 제도를 신설하면서 경찰을 군대와 사실상 이제 분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때 설치된 게 바로 경무청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2차 가보개혁 때는 교육의 국조서가 발표됐죠. 이에 따라서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고요. 처음으로. 그다음에 외국어 학교 관제, 소학교령 등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자 하는 근대적 교육 개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소학교가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에 해당합니다. 이 초등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초등 교육을 할 교사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초등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경제적 변화도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경제적 개혁으로는 역시 주로 이제 1차 가보개혁 때 다 이루어졌는데요. 자, 파라문 중에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탁지아문이었습니다. 자, 모든 재정은 탁지아문에서 이제 하게 하는 겁니다. 자, 6조로 치면 이제 호조에 해당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세목에 따라서 모든 돈들이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관리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실 재정과도까지도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재정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돈과 관련되는 건 이제 탁지아문에서 모두 다 관리하게 함으로써 왕실 재정도 이제 여기서 관리하는 거죠. 자, 그럼 왕실에 돈이 없겠죠. 자, 그래서 왕실이 약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재정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국제적으로 화폐는 은이 통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화폐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은이 좀 부족해서 보조화폐가 상당히 많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화폐 제도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밖에도 국가에서 이제 도량령을 통일해서요. 지역별, 상황별로 도량령이 달라서 그 기준 크기가 다 달랐거든요. 여러 가지들이요. 자, 이런 것들을 통일함으로써 표준화하는 작업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세의 급납화를 이룹니다. 자, 결국 조세를 모두 다 화폐로 내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수립하기 쉬워지고요. 시장 경제가 발달하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조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화폐 가치가 불안정하면서 백성의 고통이 더 가중되는 그런 악영향도 끼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과 2차 개혁의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요. 자, 2차 가보개혁 이런 2차 가보개혁이 진행된 이후에요. 이런 와중에 자, 1895년 청일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났느냐? 바로 일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났으니 이에 대한 전쟁에 대한 승리로 전쟁에 대한 패전 책임을 일본은 청에게 물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 청이 일본에게 많은 걸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넘겨줬느냐? 첫 번째,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요. 영토를 넘겨줘야 됐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었던 건 야오둥반도와 타이완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에 대한 우월한 지위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청은 조선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만주진초를 노리던 러시아가 일본이 가져간 야오둥반도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일본에 압력을 가해서요. 야오둥반도를 다시 청에 돌려주게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삼국 간섭이다라고 합니다. 자, 삼국 간섭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한마디에 일본이 야오둥반도를 청에게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나친 일본의 간섭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되는 우리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고종과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을 했습니다. 이에 친일적 성향을 가진 관리들을 친러적 성향을 가진 관리들로 전부 다 교체해버리는 일까지도 이뤄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조선 침략이 어려워졌겠다라고 판단한 일본은 이러한 행위를 했던 그 당사자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공사로 와 있던 미우라 공사의 주도하에 군인과 낭인들을 경복궁에 침입시켜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을미사변이다라고 부르죠. 자,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다시 경복궁을 일본이 포위를 했고요. 우리나라를 다시 조선을 일본이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내각이 바뀌게 되는데요. 자, 김홍집 내각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차 김홍집 내각이다라고 하고요. 이 이후에 실시된 개혁을 3차 개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1895년이 되어서요. 갑오년은 아니잖아요. 자, 갑오 을미개혁으로 봤을 때 3차 개혁이긴 하지만 이때는 을미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을미개혁이다라고 3차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을미개혁은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연호를 건양이라고 바꿨고요. 태양력을 이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단발령을 실시했고, 종두법을 시행하고, 우편 업무를 재개하고, 소학교가 설치되게 됩니다. 자, 건양이라는 연호는요, 태양력을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건양. 자, 왜냐하면 이때부터 태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자, 태양력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사용하던 달력, 우리 날짜를 세는 방법입니다. 자, 원래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방법은 음력을 사용했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이제 중화에서 탈피해서 이제 서양화로 가는 세계화의 질서에 편입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질서에 편입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발령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제 서양식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머리를 자르는 거를 단발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상투를 틀고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두법은 여러분 수두라고 하죠. 예전에는 수두에 걸리면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종두법이 도입이 되었고요.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체사를 이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우편 업무는 우정총국으로 마련되었었지만 갑신정변으로 이게 중단되었거든요. 그게 이때 이제 다시 재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앞에서 만들어진 법령에 따라서 이제 소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을미개혁 시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런 을미사변에 분노하고 있던 유생들은요, 특히 이제 단발령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이거 앞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을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의병은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을미사변으로 신변에 불안을 느낀 고종은요, 경복궁에 갇혀 있었어요.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엄상궁의 도움을 받아서 몰래 경복궁을 고종이 탈출하게 되는데요. 탈출한 고종은 어디로 갔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당시 경복궁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에 위탁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아관 파천이다라고 합니다. 자, 아관 파천이란 아관, 그 당시에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관, 파천, 왕이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아관 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엄상궁이 엄청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엄상궁은 나중에 귀비로 책봉이 되어서 후궁으로 책봉되게 되고요. 나중에 고종의 아들이었던 영친왕의 엄마로서 왕실의 중요한 역할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관 파천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일본 중심의 내각이 붕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김홍집 내각은 또다시 붕괴가 됩니다. 자, 이 당시 이제 김홍집은 백성들로부터 일본 편으로 지목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김홍집이 군중들의 돌을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자, 나머지 이렇게 전개되는 이 흐름은 수업 시간에 다시 보겠고요. 뒤에 갑오을미개혁에서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홍범 14조 있는데, 자, 이 홍범 14조 내용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